안녕하세요. 니체 맹키하고 절도철미한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 언어의 철학,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어떤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크게 왜곡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 동영상, 사물은 동영상인데 언어, 단어, 개념화되면서 박제화되고 어떤 사진과 같이 그런 단편적인 어떤 사실도 왜곡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리고 이제 세계 연관성, 그리고 어떤 사물의 우주 세계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언어는 그것을 분절하고 세계 연관성이 있는데 언어는 어떤 그런 사실을 나누고 분열시킨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죠. 우주와 세계의 연관성. 오늘은 이 모순에 대해서, 사물의 모순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무를 봤을 때는 나무에 드러난 것만 주로 보게 됩니다. 나무 뭐 이런 거, 줄기와 가지, 잎 이런 그때 드러난 현상만을 주로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이런 현상적인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어쩌면 요 나무보다도 더 큰 그런 뿌리가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나무 하나를 두고 보더라도 여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나무를 위로 뻗은 것을 이제 선이라고 하고 밑으로 뻗은 것을 이제 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동양식으로 말하면 음과 양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 이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뭐 무생물 할 것 없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모순, 이게 서구 말로는 모순이고 동양의 말로는 음양인데 이 뜻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모순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동양의 음양 이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음성과 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비유해도, 사람 같은 경우에도 여자에게도 남성성이 들어있고 남자에게도 여성성이 들어있지 100% 남성, 100% 여성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도 마찬가지죠. 자연 속에도 뭐 바다에도 어떤 하늘의 기운이 있고 하늘에도 바다의 기운이 있고 이렇게 모든 존재는 음과 양으로 대비되는 그런 극단적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그것이 이제 이 모순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사물의 모순이 대립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순, 이렇게 아까 나무를 봤을 때 나무 뿔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뿔을 보지 못하면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절반밖에.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이 사물의 구조를 완전히 절단해가지고 절반만 이렇게 보여주는, 단순화하는 것이죠. 단순화. 그것을 이제 또 이제 그 이분법이라고도 그럽니다. 이분법. 그런 상식적인 사고방식, 뭐 일반적인 그런 사고를 함에 있어서 이제 언어를 가지고 하는데, 언어는 이렇게 이제 사물의 모순성을 단순화시켜가지고 또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진섬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진위, 선악, 미추 이런 것을 이분적으로 음양 이렇게 이분해서 완전히 분리해서 단순화해서 언어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잘해야 5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언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 현상에 비하면은 완전히 다른 그런 괴이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른 그 모순 이 얘기는 복잡한데 하여튼 이 음양 이렇게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인간은 우리는 인간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인간 뭐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는데, 인간을 또 이렇게 옛날 고대인하고 중세인 그리고 현대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는, 우리가 개념화를 통해서는 하나의 인간이 단순하게 이렇게 잡히는 듯 보입니다.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잡힌단 말이죠. 인간이라고 하면은 동물과 다르고 뭐 무생물과 다르고 뭐 이렇게 딱 잡히는 것이죠. 뭐 외계인과도 다르고 이 하나의 인간이 이렇게 딱 잡히는데, 이게 깊이 파고들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고대인하고 중세인, 이 현대인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현대 인간이 그러면 고대 인간 다른가? 중세 인간은 다른가? 이게 복잡한 문제죠, 이게 완전히 같다고도 할 수 없지만 또 완전히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속성을 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미 세 가지 연관성이죠. 그래서 세 개의 연관성인데 이 언어의 인간이라는 말은 이런 연속성이 빠져있죠. 이런 빠져있죠. 근데 고대인하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고대인의 이런 연속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고대 이전에 또 원시인이 있고 또 동물도 있습니다. 동물. 그럼 동물하고 인간은 다른가? 같은가? 이것도 문제가 골치 아프죠. 이 인간이 동물도 인간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럼 동물이 또 같다 그러면 동물하고 식물, 또 식물, 뭐 무생물 또 무한히 뻗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우주하고 세계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현대인이, 그럼 여기서 또 현대인이 끝나는가? 미래인은 없는가? 뭐 초인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 초인이 나오면 그럼 초인과 현대인은 또 같은가 다른가? 이것도 복잡하죠. 같으면서도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같으면서도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러니까 니체는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이 개념 하나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어 현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개념들이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이야기를 한 것은,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인간이 어떤 그 변화한다, 동영상, 움직이고 변화한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세계 연관성 인간도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고대 중세 이렇게 변하듯이 변화하고 그리고 세계 연관성 이렇게 동물 뭐 우주 미래인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면 세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현대인 속에는 고대인도 들어있다면 고대 중세인의 어떤 그런 성질 고대성, 중세성 뭐 이런 게 다 들어있 동물성까지도 현대인에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 초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이런 현상을 이제 모순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현대인에게도 이런 동물과 같은 그런 인간의 어떤 반하는 그런 어떤 성질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지금 세 가지 사물의 어떤 이런 속성과 요걸 왜곡하는 언어의 이제 이런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이 인간이라는 하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이 사물의 이런 속성을 갖다가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 3, 2, 5이 이제 이런 것을 동영상 세계, 동영상 모순 이런 것을 이제 좀 변정법 원리라고 그럽니다. 변정법 원리. 뭐 이것은 여기서는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이제 이분법에 반하고 이런 분절 뭐 이런 박자적 사고 이런 거에 이제 반하는 것을 이제 변정법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을 변정법의 이제 의미는 상당히 또 여러 청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요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은 변정법적 원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개념으로만 파악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인간에게 하는 이런 어떤 변화성, 운동성 이렇게 계속 변화해 왔다는 거. 그리고 고대인부터 동물부터 해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그리고 우주에까지 다 연관되어 존재한다는 거, 인간이. 그리고 그 인간, 고대인, 현대인 뭐 할 것 없이 현재 인간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 동물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초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본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양면성, 이중성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잘 활용하면 이제 발전이 되겠죠. 모순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이제 또 인간이 더 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화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도 멸종한 게 많습니다. 인간 종이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인간 종이 있었는데 상당수가 멸종을 했습니다. 대화해서 멸종된 거죠. 그럼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 정도로 해가지고 사물과 언어 이 한계를 요가지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면은 언어의 한계에서 좀 우리가 해방이 되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물론 언어의 한계를 이제 안다고 해서 사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어의 한계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한계인데 그 한계를 알고 언어 사용을 하면은 뭐 50%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하고 상당히 어떤 사실과 근접하게 어떤 그런 언어 표현을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강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장, 일부 19장 독사가 문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문제작입니다. 이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요건 좀 문제작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먼저 하고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뭐 독사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정의, 도덕. 도덕이 이제 상위 개념이고 정의는 도덕의 하위 개념입니다. 이 정의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도 좀 상식을 뒤엎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앞에는 이 이제 독사가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나무 밑에서 이제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제 이 내용이 독사가 이제 그 자라투스트라의 목을 물었죠. 목을 물었기 때문에 이제 깜짝 놀라서 잠을 깼는데 이제 뱀이 도망을 갑니다. 달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이야기하기를 도망가지 마라. 나는 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 한다. 나를 제때 끼워주었으니. 그래서 이제 독사가 대답하기를 저렇게 그대의 길은 얼마 남아있지 않다. 내 독은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또 미소 지으면서 용이 뱀의 독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가? 야, 독을 돌려주마. 요 얘기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것, 독사, 이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악의 상징 그런 거죠. 근데 니체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니체의 가장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두 개가 있는데 독수리와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서구에서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는 것이죠. 뱀에 대해서 이제 뱀이 자라투스트라를 물었는데 그 자라투스트라는 그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면 나오겠죠. 독을 선사할 만큼 부유하지는 않다. 뱀이 독을 갖다가 퍼뜨려서 이제 그렇게 물었지만은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독사는 다시 그의 목을 감고 상처를 핥았다. 이 말을 듣고 이제 감복을 한 거죠. 언젠가 자라투스트라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자라투스트라는 이 이야기가 담긴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대답했다. 착하고 의로운 자들은 나를 도덕의 파괴자라고 부른다. 나의 이야기가 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뱀한테 물렸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갚음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렇게 할 정도면은 이게 뭔가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아이가 사람을 공격했다. 그럴 경우에 어른을 공격했을 경우에 이제 아이에게 뭐 화풀을 한다든가 그게 안갚음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죠. 이제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자의 어떤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강자이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그런 공격 또는 폭행에도 어른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독사가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목을 물었는데 그럼에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 그걸 이해하고 오히려 감사를 전하는 이유는 자라투스트라 초인은 용이라는 겁니다.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뱀이 물었다 해서 그게 뭐 흔들리고 뭐 그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인을 용에 비유하면서 용이 그런 일에 뭐 신경 쓰겠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인이 되면은 이렇게 품이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자라투스트라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여하간 그대들에게 적이 있으면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을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용과 뱀 이야기를 이제 했고,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정의.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제 이런 말이 이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이 있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런데 이제 악을 선으로 갚지 말라고 이제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요 이제 정의 문제에서 여기 이제 동양에서도 이런 문제를 이미 고대 유교 공자 맹자부터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양에서는 유교에서는
악을 뭐 덕으로 갚아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뭐 비슷하죠. 근데 니체는 지금 악을 뭐 기독교에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제 그런 말이 있나 봐요. 근데 니체는 악을 그렇게 선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걸 부끄럽게 만든다. 차라리 그대들에게 착한 일을 했음을 입증해 보라. 뭐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그 니체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과 악도 이제 권력 의제의 문제, 어떤 힘의 문제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이게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악을 용서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그 이제 용서를 한다는 것이 그 힘이 없는 사람이 과연 용서할 수 있는가? 응? 힘이 없는데 용서할 수 없는 것, 선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을 선으로 갚으라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으로 갚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능력, 권력 의지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강자 용처럼 뱀과 용처럼 그렇게 어떤 거인이 되고 대인이 되었을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힘이 없는 사람은 가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한국인들이 특히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뭐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보더라도 이제 상처를 받거나 이러면 그거는 잊지 못하죠. 내가 상처를 준 거는 누구나 쉽게 있습니다. 자기가 상처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뭐 금방 잊지만은 상처 받는 거는 뭐 평생을 가지고 뭐 수십 년 평생을 그렇게 가는 그 이유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그런 열등, 컴플렉스가 있거나 자기 자신에게 힘이 없으면 자존감이 높지 못하면 그 용서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오히려 적에게도 이게 안 좋다는 겁니다. 적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을 무시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문제가 말은 좋은 말 같지만은 이게 문제가 아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기보다는 차라리 화를 내라.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부끄럽게 하나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또 쉽지가 않죠. 그리고 누가 그대들을 저주할 때 축복하려 들지 마라. 그런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저주하도록 하라. 저주하면 조금은 저주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대들에게 하나의 크다란 불의가 저질러진다면 재빨리 다른 개의 5개의 작은 불의로서 대처하라. 불의의 압력을 홀로 견디는 자는 보기에도 참혹하다. 그러니까 이 복수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이 지금 뭐 도덕률처럼 되어 있는데 니체는 복수라는 것을 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크다란 불의,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뭐 차별이 될 수도 있고 모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그런 불의 차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할 경우에 그걸 뭐 그대로 뭐 줄 수는 없다 해도 작은 불로서 그렇게 응수하라, 대처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복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불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거, 이것은 불의의 차별이라든가 뭐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것보다도 그걸 견딘다고 하면서 그렇게 버티는 것보다도 이렇게 작은 불의로서 응수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참는 게 오히려 더 사람을 잡는 것이죠. 보기에도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뭐 한병이라고 했는데 이 너무 그 한을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참기 때문에 많이 참아가지고 이제 그런 화병이라는 뭐 그런 병도 뭐 외국에서는 그런 게 좀 덜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화병이라는 말이 한국의 어떤 고유 현상이라 할 정도로 그게 심하다고 그래요. 그 화병이란 말이 이게 국제 세계어로도 등재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대들은 이 일을 이미 알고 있었는가? 반쪽으로 나눠진 불의는 반쪽의 정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불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불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반쪽의 정의, 반쪽의 불의,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거, 이 불의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참 그 아빠가 뭐 모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참 불의 없는 정의 또는 정의 없는 불의 이게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쪽 불의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의의 반쪽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불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불의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은 정의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뒷걸만큼도 복수하지 않는 것보다는 약간의 복수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복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복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복수. 약자에게 이제 이런 복수의 원한 감정 이런 게 있어 그것을 비판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복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티끌만큼도 복수하지 않는 거 이건 약간이라도 복수하라는 건 완전히 복수하라는 그런 것보다도 약간이라도 복수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적이다 이 말이죠. 인간적 요 말도 니체는 조금 부정적인 그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초인에 비해서 인간적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인간 부정적인데 여기서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인간적이다. 그리고 징벌이 위반자에게 있어서 정의와 명예가 되지 않는 한 그대들의 징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징벌을 하더라도 이 징벌도 이제 징벌이 사실 이게 복수입니다. 이게 가장 잔인한 복수가 될 수 있는데 그 복수가 이유가 사람을 정의롭게 하고 명예심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벌을 하더라도 어떤 정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오히려 명예를 갖다가 더 자극하고 그런 명예심을 갖다가 북돋우는 그런 처벌도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죗값을 당당하게 치르는 사람은 당당하고 더 오히려 자기 자부심을 가집니다. 나는 죗값을 치르다는 그런 어떤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징벌이 다 나쁜 게 아니고 그런 명예심을 갖다가 그런 배려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어떤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정의를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는 것이 더 고상하다. 이 말도 정의를 지키는 것보다는 개인의 불의를 인정하는 것이 이 말은 좋은 말이죠. 근데 이제 정의를 지키는 거하고 또 자신의 정의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 보편적인 사회 정의 엄청난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 이제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말하는 것은 정의도 중요하지만 사회 정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신의 어떤 불의를 인정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맥락에서는 보편적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정의로움 그런 것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어떤 불의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뒤에 고상하다라는 게 나옵니다. 고상하다. 자신이 정당할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다만 그대들은 그럴 수 있을 만큼 풍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풍요라는 것도 이제 힘이죠. 권력이지.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 힘의 의지가 넘칠 때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당할 경우 같다. 나는 그대들의 냉혹한 정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의도 이제 냉혹한 정의는 저는 이거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대들의 재판관의 눈길에서는 언제나 형리와 그 차가운 정의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냉혹하죠. 세상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것이 그 목적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무엇을 위한 정의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참 한심하죠 이게. 다음에 나옵니다만 이제 사랑의 정의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냉혹한 정의라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냉혹한 정의 언제나 형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행지평수죠. 사행지평관의 그 차가운 칼날 그런 어떤 사행을 집행하는 그런 자의 어떤 그런 것을 정의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사행주를 집행하는 그런 어떤 심리,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도 그런 눈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가 남을 갖다가 처단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재판관 같은 어떤 그런 그 사행 집행과 같은 그런 심리가 인간에게 있다면 그게 이제 냉혹한 정의가 아니랍니다. 그런 정의는.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사랑의 정의를 말하는데.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눈 멀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는 사랑의 정의는 있는가? 이런 정의가, 요게 이제 진짜 정의, 참다운 정의인데, 이런 정의가 정말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없죠. 현실에 이런 사랑을 목적으로 한, 사랑에서 시작한 정의, 그런 정의가 이제 찾아보기 힘들죠. 이 냉혹한 정의, 잔인한 정의 아닌 정의만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상을 지배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죠. 악이 지배하는, 여기서 이 글의 주제는 악이 판치는 이런 세상, 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선악의 문제를 한번 다시 제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선악의 하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도덕의 하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정의라는 책이 한때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 200만 부가 이상이 팔렸거든요. 200만 부.
몇 년 뭐 오래 전에 이야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정의 그런 책에 보면 거기는 뭐 선악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도덕에 대한 얘기가 없고 또 이제 도덕보다 상위 개념 진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으면 사상 누각이죠.